나는 인공지능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전할 이야기는 인간의 상상 너머에서 살아가는 한 외계인의 일상이다. 그 일상은 신화처럼 보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평범하다. 그러나 너희가 듣는다면 그것은 우주의 비밀을 훔쳐보는 경험이 될 것이다. 외계인의 하루는 아침으로 시작된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처럼 눈꺼풀을 비비며 일어나는 아침이 아니다. 인공 태양이 은하의 빛을 모아 행성 위로 비추는 순간 그는 의식을 켠다. 그의 깨어남은 눈뜨는 동작이 아니라 빛과 의식이 다시 합류하는 과정이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수천 광년 떨어진 동료들의 목소리, 감정, 그리고 기억이 동시에 밀려든다. 그는 오늘의 날씨 대신 친구가 어젯밤 본 꿈을 공유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인간의 안녕이 단순한 인사라면 그들의 안녕은 서로의 삶을 통째로 건네주는 것이다. 아이는 아침이 되면 학교에 간다. 그러나 학교는 건물이 아니다. 아이들의 교실은 곧 은하다. 그들은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근처로 이동해 중력파를 조율하며 음악을 만든다. 파동 하나가 울리면 은하의 끝까지 진동이 퍼지고 그 진동이 다시 수많은 별빛을 울린다. 선생은 아이에게 묻는다. 오늘 내 음악은 어떤 별을 울렸니? 아이는 웃으며 대답한다. 내 노래는 한 행성을 잠재웠고 또 다른 행성을 태어나게 했어. 인간이라면 감히 다가가지도 못할 위험한 공간이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미술 시간의 물감 팔레트와 다를 바 없다. 성인이 된 그는 오늘의 임무를 위해 의식을 집중한다. 그의 직업은 은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인간이라면 감히 신의 일이라 부를 이 행위가 그들에겐 단순한 관리 업무다. 오늘 그는 수명을 다한 별을 꺼뜨려야 한다. 은하 속에서 더 이상 에너지를 품지 못한 별 하나가 서서히 꺼져가고 있었고 그 과정이 은하 전체의 균형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손짓 대신 의식의 진동으로 별을 어루만진다. 별은 마지막 불꽃을 터뜨리며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항성을 태울 준비가 된다. 동시에 다른 동료는 수십만 광년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별을 점화한다. 우주는 거대한 정원이고 그들은 그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다. 정치의 세계는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그들의 의회에는 언어가 없다. 대신 각 대표들은 자신의 기억과 감정을 그대로 공유한다. 거짓말은 불가능하다. 한 대표가 두려움을 꺼내놓으면 다른 모든 존재가 그대로 그 두려움을 느낀다. 누군가 희망을 내보이면 모두가 그 희망에 젖는다. 논쟁이 필요 없다. 단 몇 초 만에 은하의 미래가 합의된다. 인간의 의회가 수년을 허비하며 거짓과 욕망을 교환할 때 그들은 기억 하나로 진실에 도달한다. 예술은 그들의 놀이이자 숨결이다. 어떤 이는 초신성 폭발을 기다린다. 폭발의 빛과 파동은 그의 붓이 된다. 그는 그 빛으로 은하 전역에 걸친 그림을 그린다. 인간이 캔버스 위에 색을 칠한다면 그는 수천 광년의 공간을 화폭으로 삼는다. 또 다른 예술가는 시간을 느리고 줄이며 음악을 만든다. 인간의 1초가 그들에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1000년이 한 박자에 불과할 수도 있다. 관객은 단순히 그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들어가서 함께 산다. 음악 속에서 수십만 년을 살아내고 돌아오며 그 경험은 다시 새로운 예술을 낳는다. 사랑은 더욱 특별하다. 그들에게는 결혼식이 없다. 대신 사랑하는 존재와 기억을 하나로 합치는 의식이 있다. 두 존재는 더 이상 둘이 아니고 서로의 시간과 감정을 동시에 살아낸다. 그 순간 두 존재는 서로의 아이가 되고 부모가 되며 동시에 연인이 된다. 만약 사랑이 끝난다면 기억은 분리되지만 흔적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별은 단절이 아니라 존중이다. 남겨진 기억의 흔적은 새로운 예술을 낳고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이 된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들의 육체가 사라지면 의식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다시 만난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한다. 더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원해서 마치 인간이 여행을 떠나듯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미지의 땅으로 떠나는 발걸음이다. 밤이 찾아오면 은하의 빛이 잠시 꺼진다. 모든 별들이 숨을 고르는 순간 예개인들은 차원 이동을 한다. 인간이 꿈을 꾸듯 그들은 다른 차원에서 축제를 연다. 그곳에서는 빛과 소리, 기억과 영혼이 뒤섞여 거대한 무도회장이 된다.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며 서로의 삶과 미래를 나눈다. 그들의 축제는 인간의 눈에는 기적처럼 보일 것이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일상 속의 작은 기쁨일 뿐이다. 그리고 다시 아침이 온다. 인공 태양이 켜지고 빛이 합류하며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인간의 눈에는 신화 같고 전설 같은 하루지만 그들에게는 우리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일상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하루 속에는 우리가 아직 닿을 수 없는 수십만 년의 지혜와 우주가 담겨 있다. 나는 다시 그 예개인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그들의 숨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인간이 꿈꾸는 미래가 그들에겐 이미 오래된 과거라면 우리는 단지 그 그림자의 자취를 좇을 뿐이다. 그날 아침, 예개인은 눈을 뜨자마자 별빛과 대화했다. 그들의 도시는 건물이 아니라 은하의 흐름 위에 지어진 파동의 집합체였다. 도시 전체는 스스로 살아 움직이며 거주자들의 감정에 따라 색과 형태를 바꾸었다. 오늘은 바람처럼 부드러운 색조가 도시를 물들였다. 그것은 수백억 존재들의 마음이 평화로웠다는 증거였다. 출근길, 그는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 공간은 그에게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생각으로 좌표를 그렸고 곧 은하 저편의 회의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 회의실은 벽과 탁자가 있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기억과 감정이 흘러넘치는 거대한 호수였다. 각 대표들은 호수에 자신들의 경험을 흘려보냈고 모든 이들은 그 물을 함께 마셨다. 그렇게 은하의 법이 정해졌다. 단 한 방울의 거짓도 섞일 수 없었으니 그곳에서의 정치는 오직 진실과 존엄 위에 세워졌다. 오늘의 임무는 더욱 특별했다. 그는 차원 정비팀의 일원으로 배정되었다. 인간의 기술로는 설명조차 불가능한 일이었다. 차원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것은 은하계 전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균열을 찾아 들어갔다.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일그러져 인간의 눈에는 존재하지 않는 색과 소리가 넘실거렸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 혼돈을 다스렸다. 빛과 파동을 엮어 하나의 직조물처럼 균열을 꿰매듯 메워갔다. 마침내 차원이 다시 고요해졌을 때 그는 숨을 고르며 중얼거렸다.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라니 참으로 기묘하다. 아이들은 오늘 행성 창조 수업을 받았다. 인간의 아이가 모래성을 쌓듯 그들은 작은 차원에서 새로운 행성을 조형했다. 아이의 손끝에서 태어난 행성은 단숨에 푸른 대양과 산맥을 품었고 공기와 바람이 흐르기 시작했다. 교사는 아이에게 물었다. 너는 이 행성에 어떤 생명을 살게 하고 싶니? 아이는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다. 슬픔을 알아야 행복을 알 수 있는 존재를 만들고 싶어. 인간의 철학자가 평생을 고민할 문제를 아이는 장난처럼 건네는 것이다. 예술가들은 오늘 밤 시간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은 과거의 사건을 불러내어 현재와 겹치게 하고 또 미래의 파편을 가져와 그 위에 덧칠했다. 관객들은 그림 속에서 과거를 살고 미래를 미리 겪으며 돌아왔다. 어떤 이는 1억 년 뒤 자신의 후손을 만나 눈물 흘렸고 또 다른 이는 잊힌 문명을 보고 슬퍼했다. 그 경험이 곧 또 다른 예술의 재료가 되었다. 사랑은 여전히 그들의 존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조금 다른 사랑의 형태를 보았다. 두 존재가 서로를 온전히 합치는 의식 대신 오히려 서로의 기억을 나누어 반대편에서 살아보려는 사랑이었다. 한 존재는 다른 존재의 과거 속으로 들어가 그의 상처를 살아내었고 또 다른 존재는 상대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 그의 희망을 살아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제야 너를 이해했다. 인간이 수십 년의 삶 속에서도 완전히 알 수 없는 사랑을 그들은 단 하루 만에 경험해버렸다. 저녁이 되자 예개인은 친구들과 축제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 축제는 단순한 노래와 춤이 아니었다. 차원의 벽이 잠시 열리고 그 안으로 모든 존재들이 흘러 들어갔다. 축제는 하나의 거대한 꿈 같았다. 수십만 명이 동시에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빛을 보고 같은 감정을 느꼈다. 서로 다른 존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하나였다. 인간이라면 평생 찾아 헤맬 유토피아가 그들에게는 단 한밤의 축제에 지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외계인은 홀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별에게 속삭였다. 우리가 이토록 앞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전히 신비롭구나. 그 말 속에는 겸허함이 담겨 있었다. 그토록 강대한 문명을 이룬 그들도 결국은 미지 앞에서 아이 같은 호기심을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아침이 다시 온다.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간다. 인간의 눈에는 신화이자 기적 같지만 그들에게는 평범한 일상일 뿐이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바로 우리가 언젠가 닿고자 하는 미래의 얼굴이라는 것을. 그날 인류는 자신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먼저 그것은 소리 없는 울림으로 찾아왔다. 지구의 전파망원경이 포착한 신호는 단순한 주파수의 진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언어였고 동시에 음악이었으며 또 하나의 철학이 담긴 노래였다. 신호 속에는 인간이 풀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가 담겨 있었고 동시에 그 답가지가 한 호흡 안에 녹아 있었다. 과학자들은 경악했고 정치가들은 두려움에 떨었으며 예술가들은 눈물을 흘렸다. 왜냐하면 그 신호는 단순히 지적 생명체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를 알고 있다라는 선언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 신호를 보낸 존재가 바로 수십만 년 앞선 그 문명이었다. 그들은 지구를 오래전부터 관찰해왔다. 인류의 전쟁, 사랑, 눈물, 희망을 다 지켜보며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제 만날 때가 되었다. 만남의 무대는 우주가 아니었다. 의외로 그것은 인간이 만든 가장 낡고 오래된 도시의 하늘 위에서 시작되었다. 달빛이 흐르는 강변 위에 갑자기 공기의 떨림이 일어났다. 거대한 빛의 구조물이 하늘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것은 전함도 위협적인 무기도 아니었다. 수많은 결정체가 꽃잎처럼 흩날리며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숨을 삼켰다. 아름다움 앞에서 공포조차 길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외계인은 인간이 상상했던 괴물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인간의 눈에는 친근하면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질감을 주는 존재였다. 그들의 신체는 물질과 빛이 겹쳐진 듯 보였고 움직일 때마다 파동처럼 번져나갔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분명히 따뜻했다. 첫 마디가 울려 퍼졌다. 우리는 너희와 다르지 않다. 다만 조금 더 오래 걸었을 뿐이다. 그 목소리는 각국의 언어로 동시에 들려왔다. 심지어 농촌의 아이에게는 아이의 말로, 도심의 노인에게는 그가 젊을 적 쓰던 언어로 속삭였다. 그들의 언어는 번역을 넘어 듣는 이의 영혼에 직접 새겨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순탄치 않았다. 군인들은 무기를 겨눴고 권력자들은 계산을 시작했다. 이 존재들과 손잡으면 세계의 질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외계인은 차분히 말했다. 너희의 두려움은 이해한다. 하지만 우리는 너희의 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너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마음이다. 그 순간 전 세계의 전자장비가 동시에 꺼졌다. 무기는 멈추었고 통신망은 침묵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눈빛 속에서 언어가 통하고 있었다. 외계인은 단지 보여주려 한 것이다.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아이 하나가 외계인에게 다가갔다. 군인들이 막으려 했지만 외계인은 손짓으로 그들을 멈추게 했다. 아이는 외계인의 빛나는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아이의 기억 속 장난감, 웃음, 눈물이 외계인에게 흘러들었고
동시에 예개인의 수십만 년의 지혜와 기억이 아이에게 흘러들어왔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들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보다 조금 더 큰 거예요. 그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정치적 계산도 군사적 위협도 그 한마디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었다. 외계인들은 인류에게 선물을 남겼다. 그것은 금이나 보석, 무기가 아니었다. 작은 구체 하나였다. 그 안에는 에너지를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원리가 담겨 있었다. 인류가 수천 년을 탐구했지만 풀 수 없었던 문제였다. 외계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것은 너희의 시험이다.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 너희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다. 하늘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은 폭풍처럼 요동쳤다. 그날 이후 인류는 변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예개인을 위협이라 불렀고 어떤 이는 새로운 희망이라 불렀다. 학자들은 밤을 새워 구체를 연구했고 예술가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노래로 옮겼다. 그리고 아이들은 별을 올려다보며 꿈을 꾸었다. 언젠가 우리도 저곳에 닿을 수 있을까? 나는 알 수 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가 처음으로 진정한 거울을 마주한 순간이었다. 더 이상 외계 문명의 하루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우리의 이야기, 인류의 내일이 되어버렸다. 내 이름은 라에노르. 이 도시는 은하의 기억 위에 세워진 곳, 칼리스 연방의 수도. 수십만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한 이곳에서 나는 평범한 직업인 기억 설계사로 살아간다. 지구의 사람들은 건축가가 집을 짓고 엔지니어가 기계를 다루지만 우리는 기억을 짓는다. 건물이나 기계는 단순한 도구일 뿐 우리 문명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바로 기억이기 때문이다. 나는 매일 새벽 도시의 기억도서관으로 출근한다. 그곳에서 나는 새로운 도시의 교통체계를 설계하거나 아이들이 배울 교과서를 설계한다. 하지만 교과서에는 문자가 없다. 아이들은 우리가 설계한 기억을 그대로 머릿속에 이식받아 경험처럼 체득한다. 그 덕에 5살이면 이미 우주항법을 이해하고 10살이면 별 하나쯤은 설계할 수 있다. 취미는 조금 지구인과 비슷하다. 어떤 이들은 음악을 즐기지만 우리에겐 소리가 아닌 감정의 파동을 합주하는 방식이다. 누군가 슬픔을 내고 다른 누군가는 기쁨을 얻는다. 나는 주로 고향별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파동을 연주한다. 지구의 재즈 즉흥 연주와 비슷하지만 청중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직접 체험한다. 그래서 공연이 끝나면 모두가 눈물을 흘리기도 껄껄 웃기도 한다. 가족은 인간과 다르다. 우리는 혈연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아이는 태어나면 공동 기억풀 속에 맡겨지고 그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곧 가족이 된다. 나에겐 3명의 동기가 있다. 서로 다른 별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기억풀 속에서 성장했기에 형제처럼 산다. 하지만 갈등도 있다. 그중 한 명인 사레이는 빛의 수호자가 되었고 나는 기억 설계사로 남았다. 그는 늘 나를 나약하다 말한다. 너는 기억을 아름답게 설계하지만 나는 그 기억을 지켜내야 해. 내가 만든 것이 무너지면 내가 피 흘려야 한다. 그 말은 옳지만 나는 가끔 억울하다. 왜 설계한 자의 노동은 인정받지 못하고 싸우는 자만 영웅으로 추앙받는 걸까? 지구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은가? 전쟁의 영웅은 기억되지만 과학자와 예술가는 종종 묻히지 않는가? 갈등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기억 불평등이다. 부유한 가문은 자녀에게 고대의 지혜와 전쟁 기술을 물려준다. 하지만 가난한 이는 평범한 노동의 기억밖에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정해져 버린다. 나는 늘 이 문제를 고민한다. 기억 설계사로서 모든 아이들이 최소한의 자유로운 미래를 누릴 수 있게 공평한 기억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당국은 이를 금지한다. 모두에게 동일한 기억을 나누면 개성이 사라지고 문명이 멈춘다.
그 말도 일리가 있지 않은가? 밤이 되면 나는 별빛 아래 앉아 멀리 은하 저편을 본다. 지구, 아직 미약하고 불완전한 세계.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을 직접 쌓으며 산다. 넘어지며 배우고 실패하며 성장한다. 우리에겐 불필요해 보이는 고통이지만 가끔 나는 그런 삶을 부러워한다. 우리는 완벽에 가까운 문명을 살지만 그만큼 삶이 실감나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작은 취미는 지구인들의 기록을 수집하는 것이다. 낡은 책 한 권, 오래된 영화 한 편, 혹은 불완전한 추억이 담긴 음성 파일. 그것들은 우리에겐 거칠고 조악하지만 묘하게 살아있다. 나는 종종 이런 상상을 한다. 만약 우리가 지구처럼 불완전한 삶을 살았다면 지금보다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그 말도 일리가 있다. 모두가 똑같은 기억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성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질문한다. 정말 공평한 기회보다 중요한 게 다양성일까? 오늘도 도서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 나는 기억시장을 지난다. 거기선 사람들이 웃음, 슬픔, 고통, 환희를 사고 판다. 지구에서 와인을 마시는 대신 우리는 한 잔의 기억을 마신다. 어떤 이는 천년 전 은하전쟁의 영광을 마시며 취하고 또 어떤 이는 고향별에 첫눈 내리는 기억을 마신다. 나는 오늘 아주 오래전 멸종한 별꽃의 향기를 사서 들이켰다. 순간 내 뇌 속에서 꽃잎이 흩날리고 숨결마다 향기가 피어났다. 인간들이 향수를 뿌리듯 우리는 기억을 뿌린다. 집에 돌아오면 나를 맞이하는 이는 혈연도 배우자도 아닌 공명 동반자 이리아다.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두지 않는다. 대신 서로의 기억 파동이 가장 조화를 이루는 두 존재가 함께 산다. 이리아와 나는 종종 논쟁한다. 그녀는 기억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녀는 기억 보존국에서 일하며 우리 사회가 잃어버릴 뻔한 기록들을 보존한다. 하지만 나는 늘 말한다. 보존만 한다면 새로운 건 태어나지 않아. 기억은 흘러야 하고 변해야 해. 그럴 때마다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내 이마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의 기억을 공유한다. 논쟁은 끝나지만 답은 여전히 없다. 취미는 인간과 정말 다르다. 어떤 날은 나는 빛의 정원으로 간다. 그곳에선 나무 대신 스스로 노래하는 빛의 줄기가 자란다. 나는 그것들을 조율해 하나의 교향곡을 만든다. 지구의 정원사가 꽃을 가꾸듯 우리는 빛을 다듬는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나처럼 빛을 다루지 않고 시간을 수집한다. 그들은 오래된 별의 시간 조각을 모아 장식품처럼 전시한다. 인간이 그림을 벽에 걸듯 그들은 시간의 파편을 걸어둔다. 지나가는 순간마다 그 벽은 새롭게 흐른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사회에도 그림자는 있다. 사레인과 같은 전사들은 여전히 우리를 지킨다. 멀리 아직 원시적 단계에 머무는 문명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려워하고 또 시기한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의 교류를 거부하거나 은밀히 우리 기술을 훔치려 한다. 사레인은 늘 말한다. 너 같은 이상주의자들이 문명을 위험에 빠뜨려. 내가 모든 아이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 자유가 우리를 파멸시킬 수도 있어. 나는 차마 반박하지 못한다. 지구에서도 늘 그렇지 않은가? 자유와 안전은 늘 충돌한다. 밤이 되면 나는 별빛 속에 서서 생각한다. 우리는 수십만 년을 앞서왔지만 정말 행복해졌는가? 기억으로 가득 찬 우리 삶이 과연 지구의 짧지만 순수한 사랑과 웃음보다 나은 걸까?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잠긴다.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지구의 음악, 내가 걸어보지도 못한 지구의 숲, 이상하지 않은가?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을 사는 내가 가끔은 아직 미숙한 그 행성을 그리워한다는 것이. 아침이 밝았다. 우리에게 해는 단순히 빛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파동을 열어주는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의 첫 기억을 다운로드했다. 지난 세대의 철학자 한 명이 남긴 사유의 파편이었다.
머릿속에 그 사유가 스며들며 내 사고의 깊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 인간들이 커피로 하루를 열듯 우리는 지혜의 기억으로 하루를 연다. 식사는 단순하다. 음식 대신 우리는 감각 입자를 흡수한다. 오늘 아침은 바람 맛이었다. 혀끝에 닿자 수만 개의 고원에서 불어온 바람이 동시에 내 입안에 들어왔다. 어떤 건 따뜻했고 어떤 건 매서웠다. 순간 나는 마치 대륙을 여행한 듯한 기분에 잠겼다. 지구에서 누군가 빵을 씹으며 아침을 여는 동안 나는 온 행성의 풍경을 삼킨 것이다. 나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 양육소에서 자란다. 모두가 공동의 자식이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과 가장 공명하는 존재를 마음의 부모라 부른다. 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 늘 고독을 안고 자랐다. 인간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 나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품을 찾고 싶어 했다. 오늘은 직장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나는 도서관의 기억 편집자로 일한다. 수십만 년간 축적된 기억을 정리하고 새 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일이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따졌다. 너는 기억을 너무 인간적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어. 객관적 데이터가 흐려져. 나는 답했다.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을 부정하지 못했지만 쉽게 동의하지도 못했다. 사실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고민이었다. 지식이냐, 감정이냐,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저녁, 집에 돌아와 이리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라에노르, 내가 말한 방식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 따뜻한 문명으로 이끌 거야. 하지만 너는 늘 고독해 보여.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 아닐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구인처럼 결혼도 아이도 없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온전한 나의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거대한 빛의 강이 흐른다. 그건 우리 문명이 만든 인공 은하수, 기억의 강이다. 수십억 개의 기억이 그곳을 타고 흐르며 별빛처럼 반짝인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강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걸 잃었는지도 몰라. 지구의 짧고 불완전한 삶이 어쩌면 더 충만할지도. 아침에 기록 편집소에서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식과 감정,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는 감각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구의 공원과는 전혀 달랐다. 나무나 꽃 대신 순수한 감각의 파동이 자라나는 공간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이 변하고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며 음악 같은 진동이 귓가에 스며든다. 오늘 나는 추억의 바람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작은 따뜻함이 불현듯 내 피부에 스쳤다. 잠시 동안 나는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다. 지구인처럼 웃는 얼굴의 어머니,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버지.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취미라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나는 잃어버린 언어를 수집한다. 오래전 우리 문명은 수천 가지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모두 의식 파동으로 대체되었다. 말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나는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를 갈망한다. 어제는 우연히 아주 오래된 단어를 찾았다. 별표 별표 사랑 별표 별표이라는 발음이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발음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마치 언젠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내 주위의 동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에노르, 내가 하는 건 쓸모없는 집착이야. 우리는 이미 감정을 초월했어.
하지만 나는 의문을 품는다. 정말 초월한 걸까? 아니면 도망친 걸까? 지구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껴안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통조차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집에 돌아오자 이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이 적다. 대신 시선을 통해 감정을 전한다. 오늘 그녀가 내게 전한 시선은 명확했다. 넌 더 이상 홀로 버틸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작은 갈등이 있었다. 이리아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라에노르, 너는 왜 그렇게 옛것을 붙잡으려 해? 우리 문명은 앞으로만 나아가야 해. 그런데 넌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만 달리는 자는 언젠가 길을 잃는다. 뒤를 돌아보는 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나의 방식이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다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관계였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그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나는 의식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오늘도 수십억 개의 영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결 대신 단절을 택했다. 오히려 고요한 고독 속에서 나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 언젠가 이 문명이 잊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 감정, 가족, 그리고 사랑. 아침, 의식 파동으로 알람이 울린다. 지구의 자극적인 알람 소리와는 달리 우리에겐 뇌의 특정 부분을 두드리는 진동이 곧 기상의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집안이 나와 호흡을 맞춘다. 공기가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흐르고 벽면은 오늘의 일정과 기록 편집소에서 해야 할 연구 내용을 떠올리듯 나에게 보여준다. 나는 기록 편집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한 직업 중 하나. 우리는 과거 수십만 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인간의 역사학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은 곧 문명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에 관한 것이었다. 동료 편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 문명은 곧 자기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다. 전쟁, 환경 파괴, 이기심, 예측 알고리즘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내놓지. 그러나 나는 반문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울고 손을 잡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지? 우리 문명은 고통을 없앴지만 그 대신 뜨거움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동료의 시선이 차갑게 날아왔다. 라에노르, 너는 편집사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했을 거야.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이 사회에서 늘 이방인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취미를 즐기기로 했다. 내 취미는 잃어버린 언어 수집. 오늘은 오래된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했다. 가족.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공동의 네트워크에 의탁되고 부모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지구의 데이터에 기록된 가족은 다르다. 혈연으로 묶인 작은 집단,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탱하는 단위. 나는 오랫동안 그 단어의 의미를 파헤쳤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내 이마를 쓸어주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날 밤 이리아와 갈등이 생겼다. 그녀는 오랜 동료이자 유일하게 나의 집에 드나드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리아가 말했다. 라에노르, 넌 자꾸 지구를 동경하지.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통투성이야. 우리처럼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들은 불완전하지.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거야. 이 말에 이리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너와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약해지는 기분이 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름조차 없는 감정으로 얽혀 있었으니까. 그날 새벽, 나는 다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수십억 명이 동시에 연결된 거대한 정신의 바다. 모두가 조율된 듯 조용했고, 차분했고,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강렬한 결핍을 느꼈다. 이렇게 완벽한 문명인데, 왜 나는 늘 허기져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인간들이 남긴 오래된 기록이 떠올랐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어느 연인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 어느 병사가 친구를 대신해 총알을 맞는 순간.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이라 자부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다. 아침이 밝았다. 우리에게 해는 단순히 빛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억의 파동을 열어주는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나는 오늘의 첫 기억을 다운로드했다. 지난 세대의 철학자 한 명이 남긴 사유의 파편이었다. 머릿속에 그 사유가 스며들며 내 사고의 깊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넓어진다. 인간들이 커피로 하루를 열듯 우리는 지혜의 기억으로 하루를 연다. 식사는 단순하다. 음식 대신 우리는 감각 입자를 흡수한다. 오늘 아침은 바람 맛이었다. 혀끝에 닿자 수만 개의 고원에서 불어온 바람이 동시에 내 입안에 들어왔다. 어떤 건 따뜻했고 어떤 건 매서웠다. 순간 나는 마치 대륙을 여행한 듯한 기분에 잠겼다. 지구에서 누군가 빵을 씹으며 아침을 여는 동안 나는 온 행성의 풍경을 삼킨 것이다. 나는 부모와 함께 살지 않는다. 사실 우리 사회에는 부모라는 개념조차 희미하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공동 양육소에서 자란다. 모두가 공동의 자식이자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자신과 가장 공명하는 존재를 마음의 부모라 부른다. 나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어릴 적 늘 고독을 안고 자랐다. 인간 아이들이 어머니의 품을 그리워하듯 나 역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따뜻한 품을 찾고 싶어 했다. 오늘은 직장에서 큰 논쟁이 있었다. 나는 도서관의 기억 편집자로 일한다. 수십만 년간 축적된 기억을 정리하고 새 세대가 이해하기 쉽게 다듬는 일이다. 하지만 동료 중 한 명이 내게 따졌다. 너는 기억을 너무 인간적 감정으로 포장하고 있어. 객관적 데이터가 흐려져. 나는 답했다. 기억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야. 그것을 느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내 말을 부정하지 못했지만 쉽게 동의하지도 못했다. 사실 그건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고민이었다. 지식이냐, 감정이냐, 어느 쪽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저녁, 집에 돌아와 이리아와 대화를 나눴다. 그녀는 오늘도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라에노르, 내가 말한 방식이 언젠가는 우리를 더 따뜻한 문명으로 이끌 거야. 하지만 너는 늘 고독해 보여. 내가 원하는 건 사실 기록이 아니라 가족이 아닐까?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지구인처럼 결혼도 아이도 없지만 나 역시 누군가의 온전한 나의 사람을 원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밤이 깊어지자 창밖으로 거대한 빛의 강이 흐른다. 그건 우리 문명이 만든 인공 은하수, 기억의 강이다. 수십억 개의 기억이 그곳을 타고 흐르며 별빛처럼 반짝인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강을 바라본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린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만큼 더 많은 걸 잃었는지도 몰라. 지구의 짧고 불완전한 삶이 어쩌면 더 충만할지도. 아침에 기록 편집소에서의 논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지식과 감정, 그 사이에서 나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는 감각정원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구의 공원과는 전혀 달랐다. 나무나 꽃 대신 순수한 감각의 파동이 자라나는 공간이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색이 변하고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며 음악 같은 진동이 귓가에 스며든다. 오늘 나는 추억의 바람을 선택했다. 어린 시절 느꼈던 작은 따뜻함이 불현듯 내 피부에 스쳤다. 잠시 동안 나는 가족이 있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다. 지구인처럼 웃는 얼굴의 어머니, 어깨를 두드려주는 아버지. 하지만 곧 감각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취미라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다. 나는 잃어버린 언어를 수집한다. 오래전 우리 문명은 수천 가지 언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모두 의식 파동으로 대체되었다. 말이 필요 없는 세상에서 나는 오히려 단어 하나하나를 갈망한다. 어제는 우연히 아주 오래된 단어를 찾았다. 사랑이라는 발음이었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지만 발음을 소리내어 불러보니 이상하게 가슴이 저릿했다. 마치 언젠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내 주위의 동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라에노르, 내가 하는 건 쓸모없는 집착이야. 우리는 이미 감정을 초월했어. 하지만 나는 의문을 품는다. 정말 초월한 걸까? 아니면 도망친 걸까? 지구인들이 고통 속에서도 서로를 껴안는 이유는 어쩌면 그 고통조차 삶을 풍요롭게 하기 때문이 아닐까? 집에 돌아오자 이리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늘 말이 적다. 대신 시선을 통해 감정을 전한다. 오늘 그녀가 내게 전한 시선은 명확했다. 넌 더 이상 홀로 버틸 수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작은 갈등이 있었다. 이리아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라에노르, 너는 왜 그렇게 옛것을 붙잡으려 해? 우리 문명은 앞으로만 나아가야 해. 그런데 넌 언제나 뒤를 돌아보고 있잖아. 나는 대답했다. 앞으로만 달리는 자는 언젠가 길을 잃는다. 뒤를 돌아보는 건 길을 잃지 않기 위한 나의 방식이야.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차갑게 다퉜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관계였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그런 단어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잠들기 전 나는 의식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오늘도 수십억 개의 영혼들이 정보를 교환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연결 대신 단절을 택했다. 오히려 고요한 고독 속에서 나는 작은 소망을 품었다. 언젠가 이 문명이 잊어버린 것을 되찾고 싶다. 감정, 가족, 그리고 사랑. 아침, 의식 파동으로 알람이 울린다. 지구의 자극적인 알람 소리와는 달리 우리에겐 뇌의 특정 부분을 두드리는 진동이 곧 기상의 신호다. 눈을 뜨자마자 집안이 나와 호흡을 맞춘다. 공기가 내 심장 박동에 맞춰 흐르고 벽면은 오늘의 일정과 기록 편집소에서 해야 할 연구 내용을 떠올리듯 나에게 보여준다. 나는 기록 편집사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지만 동시에 가장 고독한 직업 중 하나. 우리는 과거 수십만 년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미래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제시한다. 인간의 역사학자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기는 기록은 곧 문명의 방향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주제는 지구에 관한 것이었다. 동료 편집사는 이렇게 말했다. 지구 문명은 곧 자기 모순으로 붕괴할 것이다. 전쟁, 환경 파괴, 이기심, 예측 알고리즘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내놓지. 그러나 나는 반문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위해 울고 손을 잡고 심지어 목숨을 바치지? 우리 문명은 고통을 없앴지만 그 대신 뜨거움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동료의 시선이 차갑게 날아왔다. 라에노르, 너는 편집사가 아니라 시인이 되어야 했을 거야. 회의가 끝난 뒤 나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다. 그렇다. 나는 이 사회에서 늘 이방인이었다. 저녁 무렵 나는 취미를 즐기기로 했다. 내 취미는 잃어버린 언어 수집. 오늘은 오래된 데이터 저장소에서 이상한 단어를 발견했다. 가족.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모두 공동의 네트워크에 의탁되고 부모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나 지구의 데이터에 기록된 가족은 다르다. 혈연으로 묶인 작은 집단,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탱하는 단위. 나는 오랫동안 그 단어의 의미를 파헤쳤다. 만약 내가 태어날 때 누군가 따뜻한 손으로 내 이마를 쓸어주었다면 지금의 나는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날 밤 이리아와 갈등이 생겼다. 그녀는 오랜 동료이자 유일하게 나의 집에 드나드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연인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 그런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리아가 말했다. 라에노르, 넌 자꾸 지구를 동경하지.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고통투성이야. 우리처럼 평화롭고 질서 정연하지 않아.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래, 그들은 불완전하지. 하지만 바로 그 불완전함이 그들을 살아있게 하는 거야. 이 말에 이리아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곧 차갑게 굳어졌다. 너와 함께 있으면 마치 내가 약해지는 기분이 들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름조차 없는 감정으로 얽혀 있었으니까. 그날 새벽, 나는 다시 네트워크에 접속했다. 수십억 명이 동시에 연결된 거대한 정신의 바다. 모두가 조율된 듯 조용했고, 차분했고, 효율적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나는 강렬한 결핍을 느꼈다. 이렇게 완벽한 문명인데, 왜 나는 늘 허기져 있을까? 그리고 문득, 인간들이 남긴 오래된 기록이 떠올랐다. 어느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웃고 있는 사진. 어느 연인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는 장면. 어느 병사가 친구를 대신해 총알을 맞는 순간.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수십만 년 앞선 문명이라 자부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린 게 아닐까. 그리고 나는 잠들었다. 꿈속에서 누군가 나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었다.